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84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4% 올라 석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북상하고 있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30에서 80mm, 특히 강원 북부 내륙에는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글로벌 OTT가 한국 시장에 뛰어들면서 인기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에 따르면 유명 배우들의 회당 최고 출연료가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양극화되고 있는 배우 출연료와 위축되고 있는 K드라마의 실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투자 방법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 단순한 명제를 실천하지 못해서 실패하곤 하는데요. 손해를 키우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투자에 있어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안정되는 기조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물가의 하향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데 더 방점을 찍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 2.8%까지 내려갔다가 2월과 3월에 기억하시겠지만 과일과 농산물 가격 급등하면서 3%대로 그때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불안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4월부터 다시 2.9%로 떨어져서 다시 2%대로 진입을 했고요. 네. 5월에는 더 떨어졌죠. 2.7%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달 6월에 이제 2.4%로 더 떨어지면서 석 달 연속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가 늘 경제 전반에 주는 부담은 크죠. 기업 같은 생산 주체들에게는 많은 비용을 들이게 하는 부분이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실질 소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 몇 년간 물가 안정이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과제였던 거고요.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 이제 물가가 2%대로 안정된 기조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 입장에선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를 좀 덜 수 있고요.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당국 입장에서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여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물가 안정이 되는 이런 기조하에서 좀 다행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2%대로 안정되는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좀 내릴 가능성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금리를 내릴 여건들은 분명히 갖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고 나서 한국은행이 입장을 낸 텐데 하반기 물가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났습니다.
한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가 물론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도 있지만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를 중시해서 보는데 네. 근원 물가 역시도 지금 2%대 초반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사실 물가가 그때 급등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을 보면 기저효과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저효과까지 고려를 할 때 전반적으로 물가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 정도로 잘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이 된다면 네.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총재가 언급한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에 부합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서는 한은이 빠르면 다음 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 전반적인 분위기는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대세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마련됐고 한은도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물가가 안정돼 가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은 지난달에 또 큰 폭으로 늘어났다면서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 이제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을 보니까 709조 5,7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5조 3,415억 원 증가한 규모거든요. 이래서 6월 증가폭만 보면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또 석 달째 이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고요.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네. 지난달 주담대 잔액만 떼놓고 보면 552조 1,526억 원, 한 달 사이에 5조 8,400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주택 매매 수요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도 반등했지만 매매 거래량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 기미 이런 것들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이제 연기됐지 않습니까? 네. 2달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그때까지는 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금융당국이 이제 원래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이제 2달간 미루기로 결정을 했죠. 대출 한도는 줄이는 제도가 이제 미뤄졌기 때문에 사실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막차를 타는 대출 수요가 지난달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2달 미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빨리 주담대라든지 대출 받아야겠다라는 수요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한 최근에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단이 2%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도 분명히 대출 수요를 자극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정책 대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2% 정도에서 좀 억제하겠다라는 전체적인 목표치, 관리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만큼 좀 당국이 인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이 정책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 조절에 나설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금융당국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 버팀목 대출 같은 것들이 지난 4월부터 은행 재원으로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주 요인으로 이 정책 대출이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 대출의 속도 조절에 나서야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도 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일단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는 그런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요. 네, 오늘 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이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개정을 하는 건데요. 노동자나 사용자의 어떤 개념, 범위를 넓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한
파업을 한 노동자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좀 기존보다 제한하는 것 이런 네, 것들을 네.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때도 국회를 통과를 했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자동 폐기가 됐고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 6당이 이제 지난 18일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를 하면서 지금 다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경제 6개 단체가 오늘 국회에서 이 노란봉투법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낸 것이고요. 경제 6단체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 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에는 노사분규가 난무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산업 현장이 이런 강속 노조들의 불법 행위로 무법천지가 되면서 결국 노사관계 근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 경제 6단체의 주장입니다. 앞서 환노위에서 열린 입법 청문회도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보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기업들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이런 것들로 노조 활동이 무력화되고 있다라면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글로벌 OTT라는 날개를 단 K 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제작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배우는 물론이고 제작사, 방송사, 스태프까지 다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됐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실 때 비 좀 오던가요? 네, 다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K 드라마가 네. 전 세계적으로 참 인기가 높다는 걸 이제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 제작되는 드라마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2022년도를 고점으로 네. 2023년 즉 작년에도 전체 이제 드라마 제작 편수가 네. 22년 대비 한 7% 정도 감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24년 올해도 지금 상반기 말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네. 상반기까지 편성된 드라마가 약 45편 정도 돼서 네. 작년 상반기 49편 대비로는 한 4편 가량 네. 예, 한 8, 9% 정도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제작 편수 자체는 2년째 위축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7.4% 감소했다는 거죠, 지난해가. 네, 지난해가 그랬고요. 재작년 대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작년에 전체 얼마가 제작됐다고요? 한 100. 한 120편 이상 이제 제작이 됐고요. 네. 가장 제작이 많았을 때가 네. 2021년도에 오징어 게임 직후인 2022년도였고요. 네. 이때는 거의 한 135편 네, 그 정도 제작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드라마를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방송사나. 맞습니다. 네. 네. 왜 그런지 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일각에서는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지금? 일단 이제 뭐 그 배우들의 소속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뭐 밝히거나 네. 알려져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이제 소위 탑급 S급이라고 불리는 배우들의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적게는 이제 한 3, 4억에서 많게는 거의 10억 이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고요. 네. 뭐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급일 때 거의 뭐 5억에서 10억 사이. 네. 그리고 여자 배우들도 3억에서 한 6, 7억 이상. 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한 5년 전에 비해서 네. 출연료들이 몸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고스란히 제작비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요.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예, 네. 이제 촬영은 종료가 됐고요. 됐고, 네. 연내 즉 네. 한 12월 정도에 이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이정재 네. 배우의 몸값이
그렇죠. 뭐 10억이 넘는다. 네. 뭐 그런 보도도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네. 이제 6부작으로 기획된 시즌 2의 제작비가 네. 1,000억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시즌 2가 1,000억 예, 전체 예. 제작비. 맞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거기서 네. 6으로 나눠 보면은 뭐 회당 100억이 훌쩍 넘었다라는 네, 얘기고요. 네. 그 1,000억이 시즌 3까지 포함된 거다라고 보더라도 네. 회당 90억, 100억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당 90억에서 100억이 60분 남짓의 1회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니 네. 탑 배우의 그 출연료는 네.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는 있죠. 네. 네. 회당 제작비가 거의 100억에 육박을 하는 그런 한국 드라마도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OTT 시대에서 달라진 K-드라마의 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제작 감소 추세가 뚜렷한데 그 네. 이유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명 배우들의 몸값 때문이다가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제작비 증가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쏠림 현상이죠. 예. 특정 배우들의 특히 탑급 배우들의 제작비는 또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이 제작비 쏠리다 보니까 네. 편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네, 편수는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방송사들이 OTT와의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네. 드라마 어떤 편수 자체를 슬롯 자체를 네.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게 광고 시장의 위축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가 좀 못 되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손익분기점 이상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잘 되면 해외 판매 잘 돼서 플러스 알파고 네. 못 돼도 손익분기는 확보한다. 내 제작비는 건진다. 네, 그렇죠. 네. 이거였는데 네. 광고 시장이 위축이 되고 또 실시간 TV를 통해서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고 매출을 통해서 손익분기 확보가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적자를 회피하기 위해서 네. 편성 자체를 이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일부 드라마에 썼던 슬롯들을 네.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5분의 1,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예능 쪽으로 네. 많이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슬롯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KBS 월화 드라마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통은 이제 하나의 슬롯이라고 네. 이제 예, 보통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과거 이제 드라마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었을 네, 때는 네. 미니 시리즈 뭐 예, 그런 것도 보통 했었고. 월화 드라마, 네. 수목 드라마, 네. 주말 드라마 네. 해서 3개 정도의 슬롯이 일일 드라마도 있었고. 일일 드라마랑 네. 이제 평일 저녁에 하는 드라마 네, 뭐 이런 아침, 것도 저녁.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한 4-5개 되죠. 그게 그것까지 다 하면. 각각의 슬롯이란 말씀이세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이제 1일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KBS에서는 하고 있지만 네, 있어요. 예, 네. 있죠. 있지만 그런 소위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외 수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월화, 수목 또는 주말 요 3개 슬롯 중에서 통상적으로 지금 다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네. 네. 2개가 없어진 거죠. 네. 많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네. 16부작 이런 것도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맞습니다. 14부작도 요즘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12부작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지상파 드라마 중에서도 이제는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광고 시장 침체는 왜 온 거예요? 전체적인 경기하고 맞물린 겁니까? 아니면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방을 보지 않고 네. 주문해서 보는 그런 OTT 쪽 를 OTT로 하다 형태로. 보니까 그런 예. 건가요? 일단은 후자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아. 지금 지상파 방송 쪽에서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OTT 또는 뭐 네. 유튜브 등등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파편화되는 거죠. 내 네. 니즈에 딱 맞는 컨텐츠만 나는 볼 거야. 네.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시청 수요가 일단은 첫 번째 분산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드라마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나 네. 또 심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OTT 쪽으로 아무래도 소재의 다양성이나 네.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시청 수요들이 이제 많이 분산이 되면서 네. 이 지상파나 종편이나 케이블 할 것 없이 지금 다 어려워요. 기존에 그래서 아무리 재밌는 네, 드라마도 맞습니다. 네. 시청률이 뭐 옛날같이 몇십 프로 나오고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20-30%씩은 이제는 정말 어렵고 네. 10% 두 자릿수만 나와도 와 대박이다 이거.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눈높이가 네.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OTT 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뭐 네. 플러스 같은 거고요. 우리 맞습니다. 토종
OTT 같은 경우는 티빙이나 네, 이제 웨이브 웨이브. 뭐 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OTT가 글로벌 OTT가 들어오면서 네. 배우들의 몸값이 높아져서 네. 제작비에 차지하는 비중도 또 커지고 많이 커졌죠. 제작비 자체도 또 많이 높아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광고는 위축이 되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만들려는 유인이 없어지고 없어지죠. 그만큼 숫자는 네. 적어진다. 네, 네. 이제는 흥행 확률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그래서 흥행 확률이 높은 배우들을 좀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네. 더 쓰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승자 그렇죠. 독식 현상, 네.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그 과실을 몇 명이 다 가져가는 맞습니다.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건 조금 뒤에 조금 더 여쭤보도록 네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헐리우드급 대스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배우들은 회당 얼마 받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은 그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를 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네. 소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의 대작 드라마의 네. 회당 제작비가 네.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 스케일이 커서 네. 100억에서 150억 정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드라마는 사실 오징어 게임 2는 아주 예외적인 네, 케이스고요. 네. 25억에서 40억 사이가 네. 완전 초대박으로 시청 그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드라마. 뭐 텐트폴 드라마라고 네, 텐트폴급을 하죠. 보통 회당 25억에서 네. 우리 드라마 기준으로는 40억 위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네.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오징어 게임 2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5억에서 40억 범위와 네. 미국의 100억에서 150억 범위를 네. 비교해 보시면 한 몇 배죠? 한 3배에서 4배 가량 된다고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배우들의 몸값도 네. 그 정도 수준의 차이는 날 거다. 아. 그러면은 그걸 대입해 보면 네. 회당 뭐 50억 이상 예, 이렇게 받는 배우들도 드라마 기준으로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당 50억. 네. 네. 그래도 네. 몇 년 전만 해도 왜 눈물의 여왕 김수영 같은 경우 한 네. 3억 이렇게 받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탑스타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에 이제 13억 뭐 이렇게까지 네,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보도가 됐죠. 그 예. 사이에 이제 탑이 한 두세 배로 늘었다. 네. 몸값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네. 정도면 헐리우드급의 최정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아니더라도,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많이 따라잡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한국 배우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네. 일단은 K-드라마가 글로벌 OTT라는 이제 날개를 달면서 네. 이제는 전 세계 시장에서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네. 이 부분이 이제 몸값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좀 배우들의 몸값이 고평가돼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일단은 제작비 자체가 네. 여전히 이제 미국 드라마 대비로는 한 5분의 1, 4분의 1 수준이고 20에서 25% 네.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 배우들 쓰려면은 회당 100에서 150억 정도 제작비를 써야 되는데 네. 그거에 20에서 25% 값으로 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는 K-드라마 아주 뛰어난 거 4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네. 사실 K-드라마가 예전에는 한국, 일본 정도에서 먹혔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먹힌다라는 게 2021년작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제대로 히트를 했잖아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나왔던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수많은 드라마 중에 중에.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한국 드라마 중에 넘버원이 아니라 네. 전체 중에 넘버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를 절감을 했고 제작비는 20에서 2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의 제작비는 뭐 아직은 저렴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토종 OTT라고 하잖아요. 우리 OTT,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계속 적자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티빙도 웨이브도 네. 연간 매년 1,000억씩 또는 1,000억 넘는 금액에 네. 적자를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용단을 내린 게 양 OTT가 양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것만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 존속의 길이겠다라는 것이고 독자적으로는 뭐 안타깝게도 계속 지금도 적자입니다. 1분기에도 적자였고요. 그 국내 OTT에서 만들어서 아주 시선을 많이 끌었던 드라마가 뭐가 있었죠? 일단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 케이스로 네. 볼 수 있는 게 2018년 작품인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네. 이병헌 씨 주연의 이제 드라마인데 이때 당시로는 400억, 네. 회당 17억,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TVN과 그러니까 TVN을 메인 채널로 이제 틀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의 동시방영 형태로 또 팔아서 네.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거의 이익률, 수익률 관점으로 본다면 30-40%의 수익이 났었던. 근데 그때는 그렇게 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채널 드라마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 케이스가 네.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요. 네. 이제 배우들의 높은 개런티가 네. 뭐 승자 독식이 어떻게 보면 1등이 다가는 그런 세상이니까 네네.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제작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차지하거나 있죠. 네. 또 제작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네. 너무 한 사람만이 다 가져간다는 게 네. 이게 또 시장 논리는 맞는 건데도 시장 논리 맞는 네. 거죠. 어떻게 근데 그걸 이제 제재할 방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한 번 몸값이 높아지면 그렇죠. 낮추기도 어렵고. 근데 그래서 그것을 제지하는 것 또한 네. 시장이다라는 거죠.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세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넷플릭스가 2021년 오징어 게임부터 네. 22년 특히 23년 작년에는 무려 13편의 K-드라마를 오리지널로 제작하면서 그랬었나요? 네. 13편이나. 네. 네. 그 연간 한 4천억에서 5천억 이상의 제작비를 드라마 제작에만 오롯이 쏟았습니다. 근데 네. 결과가 어땠냐가 중요해요. 흥행 비율이나 결과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21년도 단적인 예로 21년도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 그 딱 하나의 드라마로 제작비 네. 500억도 안 됐잖아요. 네. 그 하나의 드라마로 전 세계 23억 회의 조회수를 뽑아먹었거든요. 아. 23억. 네. 근데 작년도에 13편의 드라마를 그렇게 총 다 공세를 했는데도? 부었는데도 13편 합산한 게 11억 회밖에 안 돼요. 아. 오징어 게임 하나의 절반이 안 됩니다. 압도적이었군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흥행 비율이나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라는 게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흥행이 저조하고 네. 돈은 많이 쓰는데 흥행도 저조하고 올해 24년도 들어서도 흥행도는 23년도보다도 평균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조금 더 저조해졌고요. 네. 또 하나 그 넷플릭스 한국 쪽에서의 트래픽 그러니까 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네, 하죠. 네, 네. 그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 2월을 고점으로 네. 지금 매달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돈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도 결국은 이게 능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국 드라마 업계에 계시는 제작자분들이나 뭐 PD 배우분들도 네. 그런 것들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티빙과 TVN 계열의 이제 네네. 그쪽은 사실은 이제 전략을 조금 선회했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500억짜리 만들어? 그럼 우리도 300억짜리로 대결하자 이게 아니라 네. 올 초부터 작년 말 올 초부터 좀 선회한 게 네. 우리는 그럼 스토리로 승부하겠다. 네. 뭐 150억, 100억 알차게 우리는 스토리로 잘 짜여진 드라마를 만들어서 충분한 시청률과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우리가 담보해 보겠다. 네. 그런 쪽으로 전략 선회한 게 오히려 지금 잘 먹히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드라마가 그랬죠? 선제업고티요? 뭐 이런 드라마들이 아, 네. TVN 월화극인데 네. 사실 제작비는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화제성도 그렇고 절대적인 시청률도 마지막 회차 거의 6% 가깝게 끝났고요. 네. 예, 화제성이 워낙 뛰어났었기 때문에 주연 배우였던 그 남자 주인공 배우분이 사실 동남아 쪽에 그 팬미팅 투어까지 네. 돌 정도로 일약 좀 스타덤에 올라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스토리로 승부를 해도 되는구나. 제작비가 능사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제재하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 또한 시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 말고 일본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것도 또 연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원 배분 네, 관점에서 네. 봤을 때 네. 결국은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태 지역에서 딱 두 개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일본 애니메이션. 네. 이 안에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고요. 네. 사실은 여기서 뭐 일본 애니메이션 쪽으로 최근에는 비중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이건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성적으로 본다면 네. 뭐 원피스 실사로 만든 드라마가 또 대박이 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안에서 네. 기존 흥행했던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에 올리는 거 외에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숫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조금 밸런스를 완전히 K-드라마 쪽으로 쏠렸던 게 네. 조금 이제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지상파하고 OTT하고 협약? 네, 협업. 예. 협업도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지상파 제작사들도 예. 이제는 이제 넷플릭스 쪽에 자유롭게 뭐 자유롭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흥행에 자신 있는 라인업들은 네. 넷플릭스 동시 방영으로 또 송출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넷플릭스 외에 티빙이나 쿠팡플레이 같은 토종 OTT들과의 어떤 동시 방영 또는 공동 제작 이런 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동시방영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드 이런 네. 것들도 JTBC의 주말극으로도 틀고 이제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로도 올리고 네. 예, 쿠팡 플레이에서 선공개하고 방송 채널에서도 틀고 그래서 네. 화제성을 OTT로 올린 다음에 이제 토일 본방 OTT로 네. 못 보신 분들이 토일 본방으로 볼 때 광고 매출도 조금 자극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플랫폼과 일반 채널 네. 실시간 채널 간의 그런 시너지를 도모하는 그런 협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 또한 사실 이제 절대강자인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내 사업자들끼리 일종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제 좀 연합전선이 구축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이런 있겠습니다. 방향이 앞으로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토종 OTT 자체만으로도 독자 생존이 쉽지 않고요. 음. 또 기존의 채널 사업자들도 이 자체만으로는 또 독자 생존이 쉽지 않다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협업을 통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소위 뭐든 해야 한다. 근데 대항력은 라는, 갖출 수는 있지만 네.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콘텐츠 경쟁력은 약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뭐 틀린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협업을 하면 할수록 네.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는 올라갈 수는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정말 이거 흥행할 것 같다 하면 넷플릭스를 찾아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 틀면 글로벌 송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신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판권을 넷플릭스한테 다 넘기고 그 드라마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제작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 마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것이 크든 작든 딱 정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협업, 국내 사업자들 간의 협업이나 이런 거를 통한다는 것은 네. 결국은 컨텐츠가 자신 있을 때 네. 우리가 채널에 틀고 국내 OTT에 튼 다음에 해외 쪽은 우리가 알아서 판매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럼 해외 쪽에서 판매가 사실은 뭐 되면 될수록 그 알파분이 정액이 아니라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위로 확 열린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작사들도 이익 잉여금, 즉 이익을 계속 축적을 해야 그 확보된 이익, 자금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큰 드라마를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돌리기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시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어떻게 우리 시장을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K 드라마의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네. 특히 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것들이 네. 해외 쪽 그 소위 MZ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웹소설 웹툰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원작으로 차용한 K 드라마가 나왔을 때 네, 네. 실제로도 흥행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 드라마에서는 K 드라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성 보고 있어요. 다만 네. 한국의 제작사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 넷플릭스와의 헤게모니 싸움 여기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원투 펀치를 맞고 다운 직전이거든요. 이 제작사들이 다시 좀 넷플릭스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면서 자기만의 어떤 색깔과 이익 수익성 이런 것들 구축할 때 네. 다시 한번 이제 제작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한 번에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웹소설이나 웹툰 기획 제작하는 업체는 지금 연초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 최근에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네. 소위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아. 재료 소멸이 되면서 이제 주가는 조금 정상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네.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 드라마의 20%가 웹툰 원작이고요. 맞아요. 흥행 드라마로 보면은 40~50%가 웹툰 원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툰을 컨텐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있고 네, 네. 최근의 하락은 이제 그런 재료 소멸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는 어떤 게 있나요? 혹시 파악하셨는지 일단은 궁금해요. 이제 연내에 네. 봤을 때는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사실은 가장 크고요. 네. 화제성으로 봤을 때는 8월에 시즌 2가 공개되는 파친코 2. 아. 파친코 시즌 2가 이제 네. 애플 TV 쪽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게 8월 하순이고요. 네. 그리고 4분기 정도에 오징어 게임 2.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되면은 박보검 아이유 주연의 폭삭 소가수다. 이게 거의 한 600억짜리 드라마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네. 내년 초에 공개를 준비하고 있어서 요 한 3개 정도 드라마가 눈여겨 보실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0억 넘는 몸값 높은 배우에 대한 의존 문제도 좀 해결하고 네. 우리 K 드라마의 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좀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이제 K 드라마의 경쟁력 일단 크게 봤을 때는 투 트랙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를 통한 글로벌 확장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제업고 티어의 케이스에서 보여지듯이 네네. 이게 무조건 제작비를 회당 30억, 40억, 50억 가져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넷플릭스 흥행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스토리로 승부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블록버스터급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 이런 양쪽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모습이 보여야 다시 한국의 드라마 제작 편수도 올라오고 네. 전반적인 제작사의 이익도 좋아지지 않을까. 즉 지금 이제 넷플릭스 쪽은 잘 되고 있잖아요. 나름 많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 쪽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소 제작사들이나 채널 사업자들이 네. 좀 용기를 내서 계속적으로 좀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 50초입니다. 자,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그 주식 매매에서 조심해야 될 심리 편향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좀 이 행동 경제학 많이 익숙하긴 하지만 어떤 학문 영역인지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네, 이게 심리학과 경제학이 만난 어떤 교차점에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이렇게 탐구하는 학문이고요. 네. 사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항상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행동 경제학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종종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심리적 편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때 밝혀냈고요. 네. 그래서 그 공로로 2002년에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다니엘 카네먼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행동 경제학을 좀 알아두면 좋은 게요. 이게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가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비합리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깨달으시게 되면은 미리 좀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지식을 좀 쌓아두시면은 좀 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니엘 카네먼 교수가 올 3월에 90세 일기로 별세하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지만 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손실이 나면 못 파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행동 경제학적인 관점에선 어떤 이유에서 그럴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내가 내 주식이 이게 다 오르면 좋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손실 난 거, 손실 안 난 거 이렇게 좀 섞여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를 팔고 어떤 걸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좀 감정적으로 또 하게 되면은 결국 손실만 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5가지 심리적 편향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가 매매할 때 좀 이런 편향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심리 편향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손실이 난 그런 주식이 있곤 한데 이걸 확정짓기 싫어서 계속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 방치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걸 혹자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손실이 점점 더 커져서 이게 좀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때 투자자한테 작용한 심리적 편향이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손실난 주식을
팔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 사람들이 최소한 본전이라도 예.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이 또 이익보다는 손실을 더 강하게 느끼고 또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걸 다니엘 카네만 교수와 이제 동료 아모스 트바스키 교수가 이제 실험으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네. 간단한 실험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지는 $1,000를 얻을 가능성이 50%, 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450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라고 이렇게 물었었을 때 네. 사람들은 대체로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르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450를 얻을 가능성이 100이니까. 100%죠. 450은 최소한 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사실 기대값으로 따져보자면은 $1,000 곱하기 가능성 50%니까 기대값으로는 500이기 500. 때문에 그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450에 100이면 450이고. 예. 네. 그래서 기대값의 측면에서는 사실 첫 번째가 더 큰데 근데 이제 손실을 얻지 못할 가능성 50%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꿔서 첫 번째 선택지가 만약 $1,000를 잃을 가능성이 50%, 네. $450를 잃을 가능성이 100%라고 선택지를 주게 되면은 네. 이것도 사람들의 선택지가 $1,000를 잃을 가능성 50%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450달러를 잃을 가능성이 100이니까 100%. 무조건 450은 잃게 잃는 되는 거죠. 거잖아요. 아, 예. 그럼 그거 안 하고 네. 근데 $1,000 잃을 가능성 50%에 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실을 확정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이렇게 그렇게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손실을 확정짓느니 오를 수 있는 확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확률에 기대고자 하는 손실 회피 심리가 그래요.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손실이지만 그 주식 처음 살 때는 내가 이걸로 벌 수 있다 이러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네, 확신이 맞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네. 그 주식에 대해서 특히 그런 확신을 가질 정도로 정보 수집을 많이 하시는 투자자일수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고 전망을 또 찾아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내가 옳다는 생각에 너무 빠져서 뭐 시장의 신호라든지 혹은 뭐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또 이렇게 손실 중인데도 이제 매도를 이제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신이 지나친 거군요. 네, 오버 컨피던스 바이어스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경우에 또 주식을 팔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막 찾게 되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정보만 수집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이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인데요. 요거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과잉 확신 편향이나 확증 편향이 있으면 지금 현재 손실이 나도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요즘 워낙 그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수집하는 게 어떻죠? 더 쉬운 건가요? 네. 어려워진 건가요? 네.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너무 많은 정보가 그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좀 편향적으로 만든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과에서 2019년에 이제 워킹 페이퍼로 나온 논문인데요. 로렌츠 고에트 등 그 3명의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요 정보 과부하가 확증 편향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컴퓨터 2대가 있습니다. A 컴퓨터가 있고 B 컴퓨터가 있는데 A 컴퓨터는 1에서 8까지 숫자 중에서 주로 낮은 숫자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높은 낮은 숫자요. A 컴퓨터는 1에서 8까지 숫자 중에서 낮은 숫자 조합. 네.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4까지 숫자를 좀 더 많이 생성하는 겁니다. 조합을요. 네. 그리고 B 컴퓨터는 1에서 8까지 숫자 중에서 주로 높은 숫자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네. 네. 그래서 실험 참여자는 여기 본인이 5개의 숫자를 보게 되는데 이 조합이 A에서 왔는지 B에서 왔는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숫자 조합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2, 1, 3, 5, 7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는 이제 주로 낮은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A컴에서 온 조합입니다라고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 조합을 보기 전에 A랑 B 중에서 어떤 컴퓨터에서 나온 숫자를 볼 것 같아요라고 그냥 미리 그 가설을 하나 세웁니다.
A나 B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볼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숫자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험 참여자 이때 그룹을 나눕니다. 1그룹은 이 숫자가 나올 때 하나 나타난 다음에 하나 사라지고 하나 나타난 다음에 하나 사라지고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숫자 조합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그 머리도 과부하가 이제 생기겠죠. 신경 쓰면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숫자가 그냥 안 없어지게 한꺼번에 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겠죠. 네. 그냥 보고 딱 판단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컴퓨터 조합을 어떤 거가 나왔는지 이제 맞추는 이제 계속 그 라운드를 돌리는 건데요. 네. 그렇게 했더니 퀴즈를 반복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요. 숫자가 좀 사라지는 그룹 쪽에서 좀 이렇게 특징적인 면이 나타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여자가 실험에서 나는 A컴에서 나온 그 낮은 숫자 조합을 주로 보게 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실험에서는 높은 숫자를 주로 보게 됐어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네. 그러면은 나는 A가 아니라 내가 보게 된 숫자들은 B인 것 같아요라고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과부하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확신이 떨어지면서 기존의 A라는 그 높은 숫자를 봤지만 낮은 숫자라고 처음에 세웠던 거에 그거에 좀 더 집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처리할 정보가 좀 많아지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좀 반대되는 정보가 있을 때 이걸 네. 잘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예. 기존 생각과 이렇게 잘 믹싱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시키는 해야 게 되는데, 아니고 예. 그냥 그 정보를 무시해 버리더라.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논문 결론에서 좀 예. 인터넷 정보 홍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맞는 것만 이제 수집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좀 네. 이런 식의 그런 시사점을 또 주고 있는데요. 네. 투자도 좀 마찬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유튜브에서 주로 이제 투자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실 내가 봤던 영상이라든지 혹은 내가 구독하고 있는 영상이랑 비슷한 거 혹은 계속 올라오죠. 네. 그리고 그걸 계속 보게 만듦으로써 그 유튜브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게 이제 유튜브의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내 논리나 취향이 좀 한 곳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주식을 좋게 봤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가 좀 일부러 좀 검색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실난 주식을 팔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편향, 네. 손실 회피, 아까 또 뭐라 그러셨죠? 과잉 과잉 확신, 확신, 그다음 네. 확증 편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식 매도하는 그 기준을 다른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이 뭐 매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도 매도하지 않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군중 심리에 이제 휘둘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좀 뭐 전체 의견에 사실 막 휩쓸리는 거죠. 휩쓸리고 이렇게 하면 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군중 심리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유명한 투자 구루들이 이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버핏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군중과 반대되는 투자 패턴을 가질 때 그때 수익성이 좀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버핏 이외에도 뭐 유명한 투자 구루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이런 건 알고는 있는데요. 네. 막상 주변 사람들이 맞습니다. 팔았느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일반 사람들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나 이걸 좀 이렇게 발맞춰가는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에서는 참 중요하잖아요. 네, 네. 미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투자 세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하나 소개드리면요. 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베네데토 드 마르티노 교수가 이제 동료들과 2013년에 이제 뉴론이라는 과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런 공감력이 높은 사람들, 다른 사람 생각을 잘 읽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은 다음에 네. 금융자산 가격이 이렇게 버블로 가는 그 숫자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투자 결정을
결정을 내리는지 뇌 안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또 상당히 많이 받아서 낙관주의적인 경향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네. 자산 가치를 좀 과대평가했다라는 겁니다. 또 실제로 뇌를 이렇게 찍어보니까요. 네. 이 버블 장세에서 좀 배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좀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전두엽이 굉장히 막 활동적으로 막 움직였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대로 그 시장이 폭락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아서 또 가치를 자산의 가치를 또 과소평가하게 되니까 남들이 매도를 따라서 또 매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버블과 폭락을 부추기게 되는 아. 그런 결과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네. 생각도 잘 인지하고 또 네. 공감을 잘하고 이런 타입이 네. 어찌 보면 군중 심리에 쏠려서 네.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좀 자, 그럼 이런 편향들 말씀해 주셨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런 편향이 사실 좀 부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다 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성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전문가라고 해서 이게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제가 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편향으로부터 좀 멀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좀 기존의 내 생각과 다른 좀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수 내가 처음 샀던 가격이라든지 혹은 뭐 최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둘째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서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해서 쏠림을 좀 낮추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집중 투자하게 되면은 좀 심리적 편향이 좀 더 클 수 네.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시장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